자 이제 엔진 누유 쪽은 지나고 이제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 쪽으로 방향성을 이제 먼저 또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엔진에 대해서 워터 펌프라든지 아니면 좀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에 근접한 정비까지 다 했다 그러면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저는 교환을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수온 조절기의 역할은 뭐냐면, 엔진 온도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수온 조절기예요. 즉 엔진이 차가울 때에는 라디에이터라는 쿨러를 냉각수로 순환이 되지 않고 엔진에서 열을 머금고 있다가 일정 온도 서머스탯이 열릴 수 있는 온도가 되면 열리기 시작함으로써 순환을 시켜서 라디에이터 쿨링을 통해 얘가 이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수온 조절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엔진의 열을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꽃이기 때문에 일정 6만에서 8만이 넘어갔다 하면은 한 번은 그냥 교환해 주는 걸 권장해요. 꼭 뭐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고장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디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고장으로 인해서 교환할 수도 있겠지만 교환보다는 사전에 교환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브레이크 패드.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은 엔진에 대한 매니지먼트, 엔진 수리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총 몇 페이지냐? 좀 24페이지인데 천천히 하나씩 그냥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 품목을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신품과 고품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주는 판때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가 실제 브레이크 패드가 닿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두께의 차이가 이만큼 나죠. 예, 이러면 이제 교환할 때가 된 거고, 여기에 이 박혀 있는 센서는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 센서가 이제 브레이크 패드에 달면서 같이 달면 이제 단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환 주기가 됐다라고 띄우는 게 브레이크 센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교환. S54 엔진의 제원의 이제 그 등급은 그러니까 10W60 엔진오일이 들어가요. 자, 보면은,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BMW의, 자, 246 M3 제원은 제가 아직 안 넣어놨구나. 10에 60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일 교환할 때 이런 식으로 오일 필터를 함께 같이 교환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보충해서 드릴게요. 자, 브레이크 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6라는 거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클래식 6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얘기한 이제 저점도 브레이크 핵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핵이 도트4와 보트3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트4에서 도트4 클래스 6라고 나오는 거는 오일의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엔진 오일로 비교한다고 치면 0W 오일들이 되게 가볍잖아요. 브레이크 핵도 가벼워지는 게 클래식 6로 가면서 가벼워지는데, 브레이크 핵이 가벼워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ABS 모듈이라고 안 불러요. DSC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제 ABS가 작동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듈 자체가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DSC 모듈이라는데, 그 다양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가 되는 건 뭐다? 브레이크 핵을 얼마만큼 빨리 피드백을 해서 제어를 하냐인데, 오일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응답성이 늘어지겠죠. 그래서 DSC 모듈이 브레이크 핵을 빠르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일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6라는 브레이크 핵이 만들어지면서 이 DSC의 중요성을 좀 더 빠릿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브레이크 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의 개발이 더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쉽게, 최첨단이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동반된 결함이 생기는데, 그 결함은 케미컬로 케어를 많이 합니다. 간단한 얘기로 이제 직분사 엔진 나오고 LSPS가 나오면 이제 그 노킹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연료에 넣는 케미컬이라든지 엔진 오일도 SN 플러스가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특정 어떠한 결함이나 이제 그런 문제가 최첨단 기술로 가면 갈수록
케미컬이 동반되게 따라간다. 그래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빼면 이게 시커멓게 나와요. 이게 시커멓게 나올 경우에는 그만큼 그 디퍼런셜 안에 기어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어가 어느 정도 이제 벨기어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쇳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한 3만 킬로마다 디퍼런셜 오일 교환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유압 유닛인데, 유압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SMG 미션에 들어가는 이제 오일이에요. 이따가 이제 이사력 계속 오늘 진행하면서 SMG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건데, 이래나 저래나 흡기 통에 여기에 이제 보조 탱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일이 이 뚜껑의 기미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국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SMG 미션 오일인데, SMG로 끝나나요? 그러면 우리가 SMG로 시작하면, SMG 얘기가 나오면 SMG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SMG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수동 미션인데, 우리가 기어를 누른 수동인데 컴퓨터가 달려 있어서 이 수동 미션을 자동으로 유압으로 클러치를 밟아주고 기어를 넣어주는 거를 이제 SMG 미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 미션을 기반으로 만든 수동이 이제 보통 DSG라고 하면은, 수동 미션을 기반으로 자동을 만든 건 SMG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46 M3나 이제 260 M5 정도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어를 넣으면 운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좀 느리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 미션 오일이 들어가요. 예. 수동 미션 오일이 들어가고 유압 유닛 오일은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고압 라인들, 예. 리저브 탱크에서 펌프로 가고, 펌프에서 고압이 형성이 돼서 이제 파워 스티어링 기어박스로 가는 이 유압 라인이 압력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압력에 걸리는 이 홉스들이 잘 셉니다. 그래서 교환을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유니버셜 조인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추진축, 미션에서 디퍼런셜로 가는 출력을 이제 이런 샤프트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냥 1대1로 너무 그냥 쇠로만 연결이 돼 있으면 턱턱 하면서 완충이 없으면 피로감이 생겨요. 그냥 퍽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근데 고무나 댐퍼가 들어간 여기서는 얘네들을 이제 부드럽게, 약간의 뒤틀림이 생겨도 약간의 이제 탄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의 쓰는 부싱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신간격들이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교환 주기를 놓치면 이게 터져요. 그러면은 이 샤프트가 긴 대롱인데, 이 대롱이 그냥 흔들거리면서 이제 다른 데까지 파손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진척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가 크랙이나 갈라짐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교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한 거고요. 자, 리테이너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얘는 크랑크 축에 있는 리드랑 똑같습니다. 여기 링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리테이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껴지면 여기에 이제 회전축 가운데가 있는, 여기가 들어가는 게 회전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들어가는 거에 외부에 연결돼야 되는 위치에는 다 리테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속 조인트라든지 크랑크라든지 뭐 디퍼런셜 쪽의 추진축이라든지 추진축 입력축이라든지 모든 회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는 리테이너가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일이 샌다? 그러면 보통 이 리테이너 결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지금 이제 이렇게 노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관절이에요. 무릎 관절. 그러니까 디퍼런셜이 여기 있는데 바퀴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관절로 인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움직임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찢어지면 이 관절 안에 있는 그리스들이 빠져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부드러운 연골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더 큰 고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관절의 크랙이나 이런 고무가 찢어질 경우에는 이제 교환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구리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구리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이제 관절처럼 이런 게 이제 다 구리스로 메워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하고 이 부트를 교환하고 안에 있는 구리스는 새 걸로 넣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재생 같은 경우는 부트에 이제 손상이 있었을 때가 시작이 되는 거고, 얘가 계속 진화돼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쇠 부품들, 볼이 마모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리가 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론트 그 앞에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갔을 경우는 핸들을 이제 최대 조향을 한 상태에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 등속 조인트가 나갔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횡클러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냉각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따로 이제 다루게 될 때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기계식 가변 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유체 클러치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유체 클러치는 열에 의해서 이게 뻑뻑해져서 빨라지고, 열이 가하지 않았을 때는 가볍게 돌아가면서 이제 팬이 관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자리 상태에서 이제 열 받았을 때, 여름철에 이제 팬클러치 타입들은 공회전 상태에서 있으면 팬클러치가 안 좋으면 수온이 올라가고 에어컨이 좀 덜 시원해요. 왜냐하면 제자리 상태에서 약간 횡이 좀 빨리 돌아서 얘를 좀 또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팬클러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빨리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 상태에서 열이 나죠. 그러면 엔진 열은 뭐다? 냉각 효율이 더하되고, 냉각 효율은 어떻게 된다? 여름철에 에어컨이 덜 시원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의원에 갔을 때 되게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팔목이 아파서 한의원을 갔었을 때 딱 한의사님께서 보더니만 어깨랑 이런 부분을, 목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가 안 좋아지고 팔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더 힘을 주기 때문에 팔목이 아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여기 어깨와 목 쪽을 같이 케어를 해야 근본적인 그냥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님께서는 가까운 내가 이 팔목이 아픈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인 부분을 케어해주고, 이 팔목까지 앞으로 더 안 아프게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비도 똑같아요. 당장에 뭐가 딱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 딱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를 거꾸로 이제 리버싱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플랜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 그 문제로 인한 이게 고장이 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얘를 수리를 해서 급하게 일단은 응급조치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요거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동반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전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큰 틀을 봐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들을 때 저거 장사꾼이네, 사기꾼이네, 저게 맞는 말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고마워하시고, 진짜 여기는 잘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팬클러치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팬클러치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미가 안 좋은 거는 고객이 느꼈을 때에 진동이 커졌다고 해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1.6만에서 8만 킬로가 됐을 때 미미가 안 좋아지니까 엔진에 결함이 빨리 생기고 다른 부품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한 번만 더 고민해보면,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면 연관이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도 정비사의 기본 소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의원 간다고 무조건 뭐라고 하죠? 이걸 정형외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양학과 한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서로 간에 각각의 논리가 있는 거지 이게 맞고 저게 맞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246의 사례는 되게 순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큰 산도 없었고 뭐 그런 문턱도 없고. 근데 앞으로 이야기 나올 이제 246은 조금 약간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올 게 뭐가 있냐면 SMG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246 얘기를 하면 이 SMG 미션이 이제 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SMG 미션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잘 맞진 않는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맹신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좀 약간 도전 정신이 좀 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BMW로 할 수 있는 정비와 튜닝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했으면 이번엔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되게 재밌는 좀 신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